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배워볼 내용은 거래량 분석법입니다. 주식의 오랜 격언 중에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트 분석의 고수일수록 주가의 시세보다는 거래량에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봐야지 정확히 해석하는 건지 굉장히 좀 모호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거래량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 이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거래량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지표 OBV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목차 함께 보시면서 오늘 내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래량 기본 분석입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을 대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이해를 첫 번째 시간으로 다루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OBV, On Balance Volume이라고 해서 거래량을 확인하는 보조 지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로 담아봤어요. 그리고 참고로 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 거래량으로 투자하라라는 책은 제가 그냥 사파로 가져온 겁니다. 혹시나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린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가져온 겁니다. 거래량으로 투자하라. 거래량은 실체이고 주가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거래량이 찐이고 주가는 약간 페이크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요 사파 글귀가 마음에 들어서 가져온 내용이고, 오늘 제가 해드리는 거래량 기본 분석 내용은 그냥 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부부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입니다. 거래량의 기본 분석인데, 밑에 제가 매수 거래 반대편엔 매도 거래가 존재한다라고 써놨죠. 요거에 대한 이해를 잡고 가시면은 거래량 기본 분석은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우리가 주가 시세가 빵 오르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밑에 폭증을 빡 하게 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차트가 100% 그냥 무조건 좋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거래량이 급증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띄어 올렸다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 반대편에는 매도 거래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뒤에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마켓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거래장이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콩나물을 사고 두부를 사는 것처럼 우리는 HTS에 접속을 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주식을 하나 샀다. 삼성전자를 10주를 만약에 6만 원에 샀다.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삼성전자를 6만 원에 10주를 팔아야 돼요. 6만 원에 10주를 파는 자와 6만 원에 10주를 사겠다는 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거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매매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오늘 매매 잘 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했을 때. 그래서 이 매자가 살 매자, 팔 매자를 합쳐서 매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사고 팔고입니다. 그래서 거래는 매수 또 거래이지만, 이게 체결이 됐다는 뜻은 그 반대편에 반드시 매도 거래도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이 컨셉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라는 이 용어가 서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기 밑에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가가 100주가 거래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10,000원이라는 거는 주가이고 이 100주라는 거는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은 이 두 개를 곱해서 10,000원짜리 주가가 100주가 거래가 됐다 하면은 이제 100만 원이 거래 대금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거냐면은, 만약에 주가가 10,000원일 때 거래량이 100주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곱해서 거래 대금이 100만 원이 되지만, 주가가 만약에 1,000원이다 하게 되면은 거래량 100주는 거래 대금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배 차이가 나요. 근데 거래량만 보면은 백주와 백주가 똑같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10만 원과 100만 원은 10배 차이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은 백주로 똑같지만 주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거래 대금의 규모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의 이해,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매수 반대편에는 반드시 매도가 있고 매도 반대편에는 반드시 매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딱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거래량 분석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 볼게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의 일봉상 차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래량 차트를 두 개를 놨어요. 위에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래량이고 밑에는 거래 대금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는 거래량 차트를 볼 때 거래량을 이건 지워버리고 거래 대금 차트만 보거든요. 오해를 피하려고. 무슨 오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나눠서 표시를 해놨는데 이 1번 구간, 그러니까 주가가 약 15만 원 정도 있었을 당시 이때 거래량이 이만큼 올라가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4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집계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요 거래량 사이즈하고 2번 당시, 그러니까 주가가 7, 80만 원에서 놀고 있었던 요때 당시, 요때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이때도 400만 주가량의 거래 대금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차트로 보면은 이 1번 당시의 거래량과 요 2번 당시의 거래량이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비슷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근데 거래 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만 원짜리 주식에 곱하기 400만 주 하면은 대충 6천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80만 원 당시에 8432 3조 정도의 규모의 거래 대금이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6천억하고 3조가 같나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5배 차이가 납니다. 5배 차이. 6천억 곱하기 5배를 해야지 6, 5, 30. 3조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거래량만 보면은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 대금 차트를 우선적으로 신뢰해서 보자라는 주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보세요. 15만 원 당시에 4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 대금이 한 6천억 정도가 집계가 되었고 이때는 3조 정도가 집계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주력으로 움직이는 가격 단위,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형성되어져 있는 주가가 어디냐를 보았을 때 이쪽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얘기해드리면은 15만 원 당시에는 이 에코프로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참여 자금이 6천억밖에 안 됐는데 이게 70만 원, 80만 원 단위로 올라간 상태에서는 거래 대금 규모가 무려 5배나 뛰었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여기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집주인이 바뀐 개념.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는 집이 있는데 그 에코프로라는 집에 집주인이 원래는 이때 15만 원 당시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의 집주인이었다라면은 이제는 이 7, 80만 원 단위의 주가가 형성되었을 당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에코프로의 집주인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리가 흔히 이를 주포 세력 이런 식으로 많이 일컫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보세요. 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장대 양봉 시세 터졌고 거래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준대로 한다라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신호잖아요. 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장대 양봉을 뽑았으니까 매수세가 끌어올린 거잖아요. 주가를 힘있게 상승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방송 서두에 뭐라고 그랬죠? 매수자 이면에는 반드시 매도자가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뭐예요? 60만 원에서 80만 원 올라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엄청나게 많은 거래 대금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의 자금이 3조 원대에 해당되는 자금이 누군가는 매수고
누군가는 매도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이 바뀐 거죠. 집주인이 체인지가 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포 세력이 주력으로 갖고 있는 가격이 이 가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냐? 제가 집주인이라는 표현을 했죠. 말 그대로 부동산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쉽습니다. 즉 옛날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 1번 당시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 집값이 5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일찍 5년 전이라고 합시다. 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뭐 서울에 있는 뭐 빌라 하나를 5억에 하나 샀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5억짜리가 시간이 5년 동안 흘러가면서 이제 15억이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과거의 집주인은 5년 전 5억에 산 집주인인데 이 사람은 아까 뭐랬어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했죠. 손이 바뀌었다고. 이 사람은 15억에 팔고 나간 겁니다. 그럼 10억의 이득이 생겼죠. 그래서 룰루랄라 뭐 나갔어. 그리고 15억에 누군가는 들어왔어요. 집주인이 새로. 그럼 이 15억에 들어온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들어왔느냐? 이 집이 계속 오르니까 앞으로 18억, 19억, 20억까지 또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에 들어왔겠죠. 근데 이렇게 손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집값이 더 올라가면은 다행이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 들어온 집주인도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떨어지는 쪽으로 코스가 바뀐다 하면은 이 15억의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머리를 긁적긁적 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찾아온다고요. 왜? 비싸게 집을 물량을 위해서 받았는데 이게 14억, 13억 이렇게 떨어지는 게 시세가 떨어지는 걸 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손이 안 나갑니다. 매도가 안 돼요. 예전에 만약에 5억에 갖고 있었다 집을. 근데 이게 12억으로 14억, 13억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이씨 이대로 가다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빨리 그냥 꼬리 자르고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12억에 금매로 그냥 내놓자. 시세가 지금 한 13억 정도인데 1억을 더 디스카운트를 해서 그냥 이걸 금매로 내놓으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누군가 한 명이 들어와서 이거 집 내가 사겠다. 금매니까 해서 거래가 성사가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엑시트를 할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15억의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12억의 집을 내놓으려면은 마이너스 3억의 손실을 확정지어서 나가야 돼요. 집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좀만 참아보자. 존버는 승리한다. 결국 이거 분명히 17억, 18억 올라갈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들어온 거야. 장대양봉 시세와 함께 거래가 터졌고 시세가 위로 올라갔으니 이거는 파워풀한 상승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90만 원, 100만 원 가려고 한 상승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좀 참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밑으로 낮춰서 팔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세가 진짜 12만 원, 12억, 11억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이 15억대 물량을 사놓은 사람이 팔지를 못한 채 시세만 이렇게 툭 꺾여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악성 매물이 됩니다. 안 팔리는 거예요. 쉽게 해서 집이 안 팔린 채 시세만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으로 이해하면 좀 얘기가 쉽죠. 예, 실제로 지금 부동산들이 많은 그런 히스토리를 겪었잖아요. 그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거래가 터져서 집주인이 바뀌는 그런 손바뀜 패턴이 나오게 된 다음에 시세가 꺾이게 되면은 이 80만 원대에 생긴 형성돼 있던 그 주포 물량이 악성 매물이 돼서 주가를 오르지 못하게 눌러버리는 그런 효과를 내게 돼요. 이거를 조금 간추려서 설명하게 되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세가 터졌을 때 거래대금은 적게 발생했어요. 거래대금이 오르긴 올랐지만 과거 대비해 올랐지만 이거보다는 작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고가권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고가권의 거래가 많아요. 압도적인 차이로 많다고요. 그러면 이 고가권의 매물 부담이 상당히 업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불행은 닥치지 않지만 만약에 주가가 더 오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판단이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돼서 처지면은 뭐가 된다? 여기가 지옥이 됩니다. 올라가지 못하게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고가권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져 있는 게 확인이 될 경우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령 이게 더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해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었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2차 전지라고 하면서 외국인 매수 주식을 따라 사면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 건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당시 이 영상을 찍어드렸을 당시에 2개월 전이죠. 지금부터 2달 전에 자꾸 이런 종목들이 좋다라고 하면서 외국인도 사고 있다 하면서 매수 추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였는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게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칫 추세가 바뀌게 되게 되면은 고가권 매물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굉장히 위험한데 이거를 그냥 믿어버리면 추후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했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영상도 하나 올려드렸었었죠. 2차 전지 후속주로 코퍼스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이제 고점 징후로서 거래가 폭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집중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이 바뀌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할 게 없는 상태였었는데 2차 전지 관련주가 막 랠리를 보이니까 뒤늦게 개인차분들이 그거 따라 사야지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막 쏠려간 다음에 손이 바뀌면서 거래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야 이거 고가권에서 거래량 태지면 매물 부담이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거기서 떨어지기 시작한다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형태의 차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드리면서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할 거면은 입증 자료 같은 걸 뭐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돈도 별로 없는데 이런 거 한번 잠깐 저도 해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하고 2차 전지 섹터에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 한번 해봤는데 얼마 할 돈은 없어요. 저는 딴 데 지금 돈이 다 올인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쓸 돈이 없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살짝 그냥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요 정도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충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큰 돈은 아니고 쭈쭈바 사 먹을 정도의 수익인데 뭐 더 발생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또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괜히 어설프게 뭐 제가 뭐 한다고 하는 거 따라하셨다가 손실 난다고 해서 뭐 저한테 책임을 물어봤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괜히 또 이런 거 뭐 따라하지 마시고 하도 요즘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정서적으로 되게 예민 보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견을 내려면은 그 의견을 책임질 수 있는 뭔가 그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된다. 뭐 자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할 거면은 너도 그와 관련된 투자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해라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얘기를 자꾸 막 나한테만 하는 건지 다들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또 한번 해봤어요. 뭐 대단한 성과는 아니지만 뭐 이러고 있습니다. 뭐 추후 만약에 이게 진짜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서 매물 부담이 강해진다 하게 되면은 그쵸 수익이 뭐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추후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하방으로 방향이 꺾일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저는 거래량 폭증을 이렇게 활용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이야기를 요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자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이 요 동그라미 친 지역 1번 지역에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최고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최고가권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고가권이자 만약에 하락의 시작이다라면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미리 예상을 해본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꺾인다라는 건데 잘 보세요. 횡보하다가 횡보가 끝나고 상승이 나오죠. 자, 그리고 상승이 끝나고 하락이 나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끝나는 지점. 과거의 시세가 끝나고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는 이 변곡점 자리의 특징이 뭐예요? 시선을 그대로 밑으로 내리세요. 거래대금이 급증, 거래대금이 급증, 즉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폭증하고 상승, 상승하다가 거래량이 폭증하고 하락, 이런 공통점이 나온다고요. 즉 시세의 변곡점 자리에 거래대금 폭증이 목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거래량 분석이 중요한 이유예요. 시세보다 거래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 드리냐면은 우리 영화 타짜의 명대사 중에 손은 눈보다 빠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거를 패러디해서 거래량은 시세보다 빠르다. 거래량이 먼저 변하고 시세가 변한다. 라고 저는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의 변화가 시세의 변화를 이끈다라는 그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게 되면은 그쵸, 거래량의 변화를 통해서 시세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래량 분석이 중요한 기본 원리이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요 화면 잠깐 보시면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3년 전에 제가 개인 투자분들에게 이제 좀 교육을 해드릴 목적으로 백인의 주식 부자라는 강의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때 당시 강의 교재로 쓰려고 만든 책이 바로 요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 거래량 파트를 가르쳐 드리면서 어떻게 제가 글을 써드렸냐면은 여기 보세요. 인적이 드문 시골에 페라리를 끌고 온 한 청년이 그 시골 일대의 땅들을 싹 쓸어 담아 사들였다. 그랬더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시골에 논밭밖에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파는 그 노인정 같은 곳을 뭐 이렇게 땅을 싹 쓸어 담냐. 그 돈이면은 어우 씨 서울 뭐 강남에 뭐 뭘 사겠다. 이러면서 아유 저 사람이 정신이 헷가닥했나 보다.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더니 미친 짓을 한다고 하면서 쯧쯧쯧쯧 이랬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곳이 미래의 행정수도로 점 찍어뒀었던 세종시가 되었고 그 청년은 수백억의 이득을 본다. 이런 가상의 소설을 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가상의 소설이지만 모든 투자는 항상 이렇게 대박이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면서 해드린 이야기가 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로 급등한 동국 S&C 차트를 보면은 주구장창 떨어지던 주가를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변곡 지점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치 페라리 청년이 시골 땅을 싹쓸이 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거래량 급증 시점, 그게 이거거든요. 이거 평상시에는 거래가 없었던 이 주식, 그리고 주가 추세는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서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이 주식에 거래량이 갑자기 폭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래량이 폭증을 했었을 때 아무런 뉴스가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거래량이 급증한 거에 관심이 없고 시세가 급증한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뉴스는 항상 시세가 급증한 종목에만 달라붙습니다. 요즘 주식판도 똑같잖아요.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주식이라고 두 글자만 쳐보세요. 그놈의 2차전지 무슨 뭐 그 배터리 선생님인지 뭔지 그런 분들만 영상이 거의 뭐 20개 중에 막 10몇 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거기가 있거든요.
장이 한참 안 좋았었던 지난 시간 동안 다른 종목들이 계속 떨어지는데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불리던 종목들의 시세는 계속 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가게 되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기니까 뉴스가 달라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유튜브 컨텐츠도 결국 조회수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유튜브 컨텐츠이고 뉴스의 언론 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즉 시세가 좋은, 시세가 터지는 그런 종목이라든지 그런 섹터에 대해서만 관련된 뉴스가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시세가 별 볼 일 없는 애에 대해서는 아무런 뉴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뉴스가 없는 지역에서 주식을 사야지 이게 터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시세상 흐름은 별 볼 일이 없으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종목. 그러면서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 종목.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일의 투자를 하라고 계속 강의를 해드려 왔고요. 근데 보통은 안 그렇죠. 시세를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 주식입니다. 한데 떨어졌었을 때는 거래가 없어요. 근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거래가 급증한다고요. 특이하거든요. 그러면 이 특이한 현상입니다. 근데 시세만 보면은 원래 여기 있었던 주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거네 뭐. 그냥 뭐 그냥 저냥한 시세이네. 근데 거래 대금은 수상하죠. 떨어질 때는 파는 거래가 안 보였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강력하게 평상시 거래 대금의 한 5배, 10배 수준으로 팍 폭증하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마치 아무도 모르게 페라리를 끌고 온 청년이 시골 일대의 땅을 싹 쓸어 담는 것처럼. 근데 뉴스는 없어요. 근데 파헤쳐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숨겨져 있었었죠. 그리고 그 모멘텀이 터지면서 이게 발현이 됐던 겁니다. 요때 당시에. 그래서 추세를 바꾸는 경계점에 동국 SNC는 아무런 뉴스가 없이 초대형 거래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요 동국 SNC는 실제로 매매 전략을 세워서 투자 제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백인의 주식 부자를 하면서 이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 교재에 나오는 대다수의 샘플 종목들은 실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또 지나간 거 차트 가지고서 떠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편협하게 자꾸 실제로 당시에 투자 의견을 내서 거래에 경험했었던 내용들만 바탕으로 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요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전수를 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감나게 전수를 해드릴 수 있어서 실사례만 가지고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거래량 급증.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력의 매집 이런 표현들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식의 이제 거래량 급증 형태를 세력의 매집 아니냐 이런 식으로 흔히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력이란 단어가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이는 단어는 아닌데 요새 뭐 주식 가지고 뭐 장난질 치다가 걸려가지고 뭐 어디 뭐 뉴스 나오고 이런 사람들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작전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뭔가 사기를 헤쳐먹으려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만 세력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뭔가 미래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저가권에서 크게 물량을 담아가는 그런 이제 주체들 누군지 모르잖아요. HTS 상에서는 이게 누군지 이 거래량을 만드는 주체가 누군지 검색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부르는 용어가 바로 이 세력이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저가권의 세력에 매집이 나오고 있는 걸 보아 이 종목이 향후 뭔가 시세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세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와 반대되는 케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로 한미약품의 케이스를 가지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미래를 볼 수 없는 우리는 주가의 미래를 알 수가 없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과거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전환이 될 때 발생하는 신호, 즉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시그널, 이걸 민감하게 캐치를 해서 오차를 줄이고 미래 예측에 성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많은 주식 투자 인구들이 미래를 어떻게 하느냐, 워렌 버핏 선생님도 모르는 게 시황이다, 뭐 미래다라고 하면서 미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그냥 차단을 시켜버리고 그냥 지금 당장 뜨는 거, 지금 당장 이슈되는 거를 쫓아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실패를 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꾸 미래에 대한 예측을 시도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주의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통찰이네 뭐네 그런 게 생기겠죠. 틀리면은 뭐 음모론이고, 맞으면은 통찰력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미래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거고,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음모론자 쌉소리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음모론자가 쌉소리 한다라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저는 시도를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 주의예요. 그래야지 그 예측이 성공했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찔끔찔끔 벌다가 한 방에 잃어버리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있는다 할지라도 한 방에 계좌가 5배, 10배 뜰 수 있는 그 한 번의 기회를 잘 만난다 하게 되면은 그거는 투자 성공이 된다고 봅니다. 혹자는 뭐 그를 투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미래 예측을 잘 하기 위한 그 근거로서 거래량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에 해당되는 케이스 한미약품 보시면은 2015년도 11월 한미약품은 사노피와 4조 규모의 기술 수출이란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킨다. 한미약품이 신약을 만들어서 사노피라는 회사에다가 기술 수출을 했어요. 그리고 4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큰 규모의 기술 수출이 제약사에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엄청 크게 뜨게 됐고 한미약품의 위상이 달라졌으며, 그 호재 뉴스를 보고 너도 나도 한미약품 주식을 사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만들어낸 거래 대금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평상시 거래 대금의 5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여기 써놨죠. 그러나 이 폭발적인 인기로 만들어낸 주가 76만 원은 지금도, 이 책을 썼을 당시가 2020년인데 그때도 이 76만 원이 역사적인 최고점이고,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나 있는 지금도 역사적인 최고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15년도 이후서부터 지금까지니까 대략 8년, 7, 8년 정도 해당되는 시간 동안 이 76만 원이라는 주가가 여전히 계속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식을 사서 물려놓으면은 지금 7, 8년이 지난 시점까지 물려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한미약품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이거 당시에 한 반토막 이상은 돼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후 주가가 하락 추세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잘 보시면은 2015년도 11월 요 슈팅, 요 기술 수출했다고 슈팅 나왔을 때, 그죠? 요거를 기점으로 거래 대금이 폭증을 했고, 이 거래 대금이 폭증을 된 이래로 이전은 상승 추세이고 이 폭증 시점 이후는 하락 추세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상승 추세, 그 이후에는 하락 추세가 완성된다. 그리고 이 추세를 바꾸는 경계점에 뭐가 있어요? 한미약품 대박 났다고 초대형 호재 뉴스를 터트려 놨죠.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고, 그에 의해 만들어진 초대형 거래량만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주가는 장밋빛 전망의 불꽃 슈팅과 함께 끝을 맺는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장밋빛 전망이 들어왔었을 때 사러 달려든다고요. 올라갔었을 때 저러다 말겠지, 또 올라. 저러다 말겠지, 또 올라.
그러다 떨어져. 아, 역시나 이제 떨어지는구나 했더니 또 올라. 그러더니 전고점을 빵 쏴버려. 그러더니 기술 수출했다고 뉴스 떠. 그러니까 여기서 안 사고 역시 떨어지는구나 했더니 또 올라가니까 에라 시장이 이제 빨리 사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사놓고 조금 떨어지니까 존버는 승리한다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니까는 거 봐라 다시 올라가지 않느냐, 이거 70만 원 뚫고 100만 원까지 가자 하더니 100만 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20만 원으로 가버리죠. 이 1년의 과정, 개인 투자들이 흔히 겪는 그 1년의 과정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왜 이거에 말려드느냐, 얘를 안 보거든요. 그 거래량만 보고 야 어쩌면 이게 최고점이 될 수 있는 징후가 되겠는데 싶은 생각을 딱 떠올린 다음에 이 뒷땅은 보지 말아야지 하게 되면은 이 트랙에 안 걸려드는데, 이걸 일반 투자자들은 아예 보질 않습니다. 시세만 봐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말겠지 했는데 이걸 뚫고 또 올라가 버리고 뉴스 달라붙으니까는 야 이거 진짜 개대박 나는 주식이었구나, 더 늦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 해놓고 사놓고 조금 내릴 때는 존버는 승리한다 하다가 이제 뭐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년의 과정을 대다수의 개인투자분들이 굉장히 자주 겪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 드렸던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손바뀜, 거래량이 급증되는 손바뀜 구간이 확인되면은 상당히 경계를 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저런 손바뀜이 일어나고 또 올라가는 케이스도 덜어 있긴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다시 또 축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의 추세 흐름, 주가는 결국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 이걸 반복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고 이 1번에 해당되는 케이스 그리고 2번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보여드린 겁니다. 1번이 아까 전에 보셨던 한미약품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2번이 동국 S&C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1번 지점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1번 지점, 주가는 상승 추세 중에 거래량을 터뜨리고 살짝 내려와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호재성 뉴스들이 많았다라는 거. MBC에서도 좋아요, KBS에서도 좋아요, SBS에서도 좋아요 한 다음에 거래량 빵 터뜨리고 그 다음에 죽는다. 그리고 반면에 2번 지점, 주가나 하락 추세 중에 거래량을 땅 터뜨리고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호재성 뉴스가 없어요. 아무런 뉴스 없이 그냥 거래만 툭 터지면서 추세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가 이 1번 지점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2번 지점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길 바란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의 주식 투자가 계속 이 지점, 1번 지점에서 뭔가 수익을 노리고 있다 한다라면은 이걸 느껴보시라는 거죠. 나의 주식 투자가 한참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좀 통렬하게 느끼셔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익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2015년도서부터 전문가를 하게 되면서 TV방송 이런 데를 많이 다녔었는데 종목 상담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시청자 종목 상담 해서 막 문자로 뭐 전화로 종목 매수가 이런 거 알려주시면 뭐 전문가가 진단해 드립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 참여를 덜어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거에 그 문의글의 절대 다수가 다 여기다가 종목을 사놓고서는 왜 떨어지냐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땡땡 경제에서도 좋다고 하고 무슨 TV에서도 좋다고 하고 어디에서도 좋다고 해서 살짝 떨어지길래 이 눌렸을 때 사자 싶어가지고 여기서 주식을 샀는데요 전문가님 왜 이상하게 제가 사면서부터는 계속 떨어지기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고요. 그럼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답답할 노릇이죠. 저는 그 질문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이렇게 들려요. 1번 자리에서 주식을 사셨기 때문에 떨어질 자리에서 주식을 사 놓으시고 왜 떨어지냐고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 드려야 될까요? 라고 질문이 들린다고요. 그래서 방송 PD 분들하고도 앞으로 종목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은 가급적 저를 섭외해 주시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좋은 얘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간절하시거든요. 내가 산 주식이 분명히 좋다고 해서 샀는데 그럼 계속 올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산 시점에서부터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걱정하지 말아라,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실 전화를 하고 상담을 남기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다가 전면에다 대고서는 아니 여기서 샀으니 당연히 주식이 떨어지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쵸? 사이코패스 소리나 듣겠죠? 그래서 뭐 저는 계속 그래서 여기서 매수 기회를 보려는 노력을 하셔라 라고 계속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금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네. 오죽하면 제 채널 이름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했겠어요. 안 된다. 대중을 바꾸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뭔가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소수라도 있으시다면은 저는 그분들만을 위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잘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꼭 느끼셔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는 생각을 자꾸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번이라고 추정이 되는 자리가 확인이 되게 되면은 설령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매수 의견을 내질 않아요. 이건 그냥 쇼십니다. 매도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 상담 하시는 그 많은 분들이 다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사면은 손실이 난다는 걸 그 TV 방송에서 입증을 해주는 거거든 사실. 그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저는 자꾸 이 일로 넘어오라고 일로 넘어오면은 가급적 수익이 나기가 좋다. 예. 그래서 설령 이게 더 떨어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목격이 되고 이 2번 상황이라고 추정되는 자리가 보인다 하면은 여기서는 매수를 보지만 이 1번 구간에서는 절대로 보질 않는다라는 게 제 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이 전환기에 있다라고 이번에 전환기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주식들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별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보여요. 제 시선에서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종목 제시에 대한 이야기 가급적 안 하고 있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저는 이래서 그래요. 항상 always 오직 2번이라고 추정되는 구간에서만 롱 매수 의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3년 전에 백인의 주식부자라는 이름으로 교재를 만들 때 해드렸던 이야기고 그때 당시서부터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현재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댓글이나 이런 데에서 저 응원해주고 계신 분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나중에 또 채널이 좀 잘 돼서 멤버십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때가 되게 되면은 추후에 한번 또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의 주식 부자 100명만 딱 선정을 해서 그분들만 데리고 교재 책도 보내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씩 강의도 해드리고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쌓았었던 이런 노하우들을 전수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자, 이 백주부에서 소개해드렸던 시황 분석 그리고 뭐 차트 분석에 대한 그 기준대로만 설명을 해요. 여기에서 설명드렸던 그 근거를 바탕으로 시황도 보고 종목 제시도 하고 투자 전략 제시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잡혀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확 와닿게 잘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항상 이 1번 구간에서만 투자 기회를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흡수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이상한 뻘소리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쵸, 공감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이 방향을 걷고자 하시는 분들이 추후 계신다라면은 나중에 뭐 멤버십 오픈해서 백주부 하게 되면은 그때 또 잘 넘어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2부로 넘어가서 이제 거래량 보조 지표인 OBV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의 변화를 감지해주는 보조 지표로서 On Balance Volume이라는 OBV 지표가 있어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OBV를 검색하게 되면은 이 용어 사전이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여기 처음부터 답이 있죠. 거래량은 항상, always 항상 주가에 선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분석 기법이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거래량이 변하고 주가가 변할 거니까 거래량의 변화를 OBB로 한번 잡아보세요. 라는 게 이 컨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잡느냐? 상승한 날의 거래량과 하락한 날의 거래량을 누적적으로 집계해서 도표한 것이다. 조금 말이 어렵죠. 근데 어쨌든 OBB가 증가한다는 것은 매집 활동이 꾸준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OBB가 감소하는 것은 분산이 이루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OBB가 상승하면은 매집이 일어났다,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라고 하고, OBB가 감소한다는 뜻은 그 매집된 그 세력이 분산으로 이제 깨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쉽게 하려면은 무식한 방법이 최고입니다. 짜잔. 무식한 사례를 또 가져와 봤어요. 제 화요 강좌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들 보시면은 항상 보조지표 설명할 때 이렇게 무식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근데 이게 짱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해요. 직접 데이터를 넣으면서 OBB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가가 OBB 값이 0포인트, 0, 1대 여기를 기준으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변할 때마다 거래량도 생기겠죠? 그때마다 OBB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10,000원이었었던 주가가 다음 날에 1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상승 거래가 일어났죠?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300주가 찍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OBB 지표는 원래 0포인트 0이었잖아요. 그 0에다가 플러스 300주를 더해서 OBB는 300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상승할 때는 주가가 상승했었을 당시의 거래량 있죠. 이거를 OBB 값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만약에 13,000원으로 주가가 또 올랐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때 당시 발생된 거래량이 100주라고 해보겠습니다. 100주. 그러면 OBB 값은 어떻게 되느냐? 직전에 있었던 300포인트에다가 100주를 더 더해줘요. 그래서 400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300포인트 더하기 1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누적적으로 쌓아나가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거래일이 됐었을 때 13,000원 주식이 2,000원이 훅 떨어져서 11,000원으로 돌아왔다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때 당시 발생된 거래량이 100주라고 한다면 OBB 값은 직전에 있었던 OBB 400포인트에서 이 100포인트를 뺍니다. 왜? 하락 거래니까. 상승한 거면은 더해주고 하락한 거면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400포인트에서 100주를 빼게 되면 OBB는 300포인트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그리고 5거래일이 됐었을 때 주가가 다시 10,000원으로 내려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11,000원에서 10,000원으로 또 떨어졌죠? 그리고 그때 당시 거래 대금이 50주가 생겼다. 그러면 300포인트에서 50포인트를 뺍니다. 그러면 OBB 값은 250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 날에 주가가 10,000원에서 또 끝났어요. 종가가 전일도 10,000원이고 이번에도 10,000원이다. 똑같이. 그리고 발생된 거래량은 200주.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어.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OBB는 이걸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그냥 빵이에요. 빵. 직전에 있었던 OBB 값을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OBB.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잘 보세요. 처음에 10,000원이었죠.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다시 6거래일 만에 다시 10,000원으로 돌아왔어요. 시세만 보면 어때? 시세만 보면은 10,000원으로 시작했다 10,000원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OBB는 0포인트였었는데 6거래일이 지나고 돌아오게 되니까는 250포인트로 올라갔네요. 그죠? 그래서 시세만 보면은 똑같으나 OBB 값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 OBB 값의 변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그림으로 보세요. 그림. 제가 무식하게 또 이것도 하나씩 그려봤습니다. 이 1, 2, 3, 4, 5, 6거래일의 변화가 이거예요. 여기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0원에서 11,000원 됐다가 13,000원 갔다가 다시 11,000원 됐다가 10,000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10,000원에서 시작해서 10,000원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주가는 보지 마. 보지 말고 이제 볼륨,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은 어때요? 올라갔었을 때 거래량이 꽝 300주 터지죠. 여기서. 그리고 3거래일째 100주 터지죠. 그리고 4거래일 때 100주 증가. 그리고 5거래일 때 50주 증가. 그렇죠. 근데 파란색이야. 왜? 이게 음봉이니까.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돌아왔는데 상승할 때는 거래량 볼륨의 사이즈가 크고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하락할 때는 거래량 볼륨의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돌아왔다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OBB 값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 상승 당시에 거래량이 높았으니까. 그럼 OBB 값을 보았을 땐 얘는 제자리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죠. 주가는 돌아왔으나 OBB는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매집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어떤 특정 종목이 박스를 딱 쳐놓고 이 박스 안에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별 볼 일 없는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유심히 보면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이빠이 터지는데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죽어 있어요. 또 다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폭증을 하는데 또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확 떨어져 있어. 그러면서 일정한 박스 안에서 횡보를 계속해 나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하면은 어때요? 주가는 박스 안에서 제자리지만 OBB 값은 어떻게 돼? 계속 증가하겠죠. 그거를 매집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니 주목해 보세요 라고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OBV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기본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정리된 것만 봐. 보조지표 하나 배운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OBB가 올라가서 뭐 시그널 값을 돌파하면은 뭐 매수 신호이고 OBB가 떨어져서 시그널 값을 하향 이탈하면은 매도 신호이다. 이렇게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공식 외우듯이 외워놓고 현실에다가 실전에다가 적용을 한 다음에 야 OBB가 시그널 돌았는지 왜 주가 안 올라가냐고. 저 OBB 지표 사기라고. 이딴 식으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은 빨간색 선이 뭐 올라가면은 매수고 이거 해서 돈 벌릴 것 같으면은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렇죠? 예, 만 7세 어린이도 차트 보면서 신호 떴다 매수, 신호 떴다 매도 이거만 하면서 돈 벌면은 뭐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다 부자 됐겠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이해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OBB 값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확인을 하셨고 뭐가 의미가 있다는 건지를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거 주가 변동성은 미비하나 아까처럼 박스 구간대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OBB 값이 갑자기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수상한데 페라리를 탄 청년이 시골 일대 땅을 싹 쓸어서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무슨 호재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 집중적으로 팔 수가 있겠죠. 이런 것만 골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2,000개가 넘어가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일같이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적인 신호가 생기는 기술적인 이상 신호, 특히나 거래량에서의 특징이 생기는 종목이 기술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수상한데 한번 파볼까 해서 좀 깊이 있게 파보면은 한 종목은 열심히 파볼 수가 있잖아요. 2,000개를 다 같이 팔지 못하지만 한 종목은 집중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강력한 모멘텀이 숨어 있었고 이게 올해 안에 뭔가 터질 만 하겠구나 라는 분석이 딱 되게 되면은 한번 걸어볼까? 한번 레이스를 올려볼까?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가 이게 맞아 떨어지면은 그 누구도 무시하고 관심 없어 하는 대박주를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찬스를 잡기 위해서 거래량 분석이라는 거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이러한 신호가 확인이 되면은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는 전제 조건상 이제 상승 신호가 되는 거죠. 예, OBB 증가로 매집이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자, 반대의 경우
반대의 경우 주가가 지속 상승 중이나 OBB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 아까 분산이라고 했어요. 분산. OBB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이게 해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거래가 매집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 집중됐었던 매집 물량이 이렇게 분산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고 있어. 그럼 불안하죠. 주가는 오르고 있으나 이 힘이 분산되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는 전제 조건상 OBB가 이런 신호를 내게 되면은 하락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보조지표의 보조지표인 시그널값. 우리 화요 강좌에 들어있는 다양한 이제 그 보조지표 강의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그널 값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의 퍼센트 D값 같은 존재. 그래서 이 시그널 값이 뭐냐면은 보조지표예요. 그러니까 OBB에 이동 평균화 시켜놓은 시그널 값이 여기도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OBB가 증가를 하면은 매집으로 보라고 했는데, 그럼 얼만큼 증가를 해야지 이걸 증가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OBB가 감소하면 분산이라고 하는데 얼만큼 떨어져야지 이걸 분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서 보시라고 시그널 값이라는 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OBB를 이동 평균화 시켜놓은 거예요. 3일 동안의 OB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3일 동안의 OBB를 이평화 시켜놓은 거지. 평균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상회하는 OBB가 나오면은 OBB 값이 증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평균을 하회하는 OBB가 나오면은 평균보다 떨어지고 있으니 OBB가 감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라는 요 수치를 기준으로서 활용하라고 이 이평화된 값을 또 주어 놓습니다. 그래서 OBB의 시그널이 상향 돌파된다. 그러니까 OBB 값이 시그널 값을 상향 돌파한다. 그러면 상승 신호. 평균을 상회하는 증가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시그널 하향 이탈한다. 그러면은 평균을 하회하는 OBB가 나오는 거니까 하락 신호.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글로만 돼 있으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아까 전에 보셨던 에코프로 차트에 OBB를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시그널 값은 9를 넣어봤습니다. 9. 그래서 9 이동 평균을 해서 봤더니 이런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처음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었던 요 초입 자리에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를 하죠. 평상시 거래대금은 요 정도 수준, 잔잔바리 수준이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거래대금이 한 5배 이상 수준으로 확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OBB 값이 폭등을 하겠죠.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상승 거래죠. 왜? 양봉이잖아요. 전일 종가보다 올랐잖아. 전일 종가보다 올랐는데 거래량이 폭증인데. 그냥 OBB 값. 직전 OBB 값에 누적적으로 더해줄 값이 크잖아요. 그쵸?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이거 이해 안 된다고 하면 나 서운합니다, 진짜. 예, 아까 전에 그 무식하게 계산했던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상승했었을 때 거래대금이 5배 증가했다고. 그럼 5배 증가된 그 수치가 누적으로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OBB 값은 확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시그널 값이 녹색선인데 녹색선이 이 잔잔바리 수준으로 이렇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등장하니까는 평균을 상회하는 OBB 값이 늘어나게 되면서 빨간색 OBB 값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여기밖에 안 되는데 얘만 확 올라가죠. 그래서 시그널 값을 위로 크게 상향한다고. 그래서 이격이 확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배열 차트가 됩니다. OBB 값이 시그널보다 항상 위에 있는 흐름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살짝 꺾일 위험이 있었지만 터치하면은 올라가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4월부터이죠. 자, 4월부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에코프로가 역사적인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82만 원을 찍어줬었던 이때 당시 역사적 최고점과 동시에 역대 최대 거래가 발생이 돼요. 이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역대 최대 거래. 왜? 3월 4월 달 당시 2차 전지 아니고선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사야 된다고 뭐 그 우리 배터리 선생님 필두로 해서 거의 뭐 전국 4,700만 동포가 2차 전지로 대동단계를 했었던 때가 이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사러 가셨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대 거래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기준상 이런 역대 최대 거래는 뭐다? 손바뀜이라고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이때 당시 집주인이 이 에코프로를 움직이는 주포적 세력이었다라면은 이제는 이 가격대에서 진입한 사람들이 이제 주포 세력이 되었다. 그럼 여기서 불행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세가 유지돼야 되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게 추세가 꺾인다라면은 그쵸? 여기 형성되어 있는 매물이 악성 매물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해 드렸었죠. 그리고 OBB 값을 한번 보세요. 이런 손바뀜이 일어난 이후에 OBB 값을 보면은 여기 빨간색 선이 녹색 선을 하향 이탈을 해서 지금 벌어져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OBB가 시그널을 하향 돌파하게 되면은 매도 신호라고 우리 아까 배웠죠? 그게 출현을 해버렸어요. 왜 출현을 하느냐? 하락 거래가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이 거래 대금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락 거래 증가 추이. 그럼 우리 아까 OBB 값이 어떻게 측정된다고 했죠? 플러스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나오는 거는 더해주지만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나온 거는 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OBB 값이 누적액으로 쫙 올라갔던 게 이제 빠지게 될 수 있는 이런 음봉 거래가 나오게 되게 되니까 빨간색 선이 이제 이렇게 처지죠, 밑으로. 그래서 이 평균값, 시그널 값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최근에 목격이 됐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 대금 이 차트도 색깔을 맞춰놔요. 캔들하고 색깔을 저는 이렇게 맞춰놓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트의 이 색깔이 파란색이면은 거래 대금 차트도 색깔이 파란색이 되고 이 시세 차트가 색깔이 빨간색이면은 거래량 차트도 빨간색이 나오게 맞춰놓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게 과거랑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왔을 때 눈에 탁 보이죠, 그죠? 색깔을 맞춰 놓으니까 음봉이었을 때 거래량과 양봉이었을 때 거래량을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양봉이었을 때 거래가 높고 음봉이었을 때 거래가 낮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언제까지? 요때까지. 근데 이 이후서부터는 음봉이었을 때 거래량이 양봉이었을 때 거래량보다 높게 형성되는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BB 값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데드 크로스가 확인이 되고 있고 불안하죠, 그죠? 그럼 이게 다시 정배열로 맞춰지려면은 빨간색 선이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시그널 값 위로.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기본 원리를 배웠잖아요. 기본 원리를 배웠으면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봉 거래가 나오면서 동시에 거래 대금이 올라야 돼요. 그래야 OBB 값에다가 플러스를 많이 넣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상승이 나왔을 때는 거래가 얼마 없고 또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음봉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높아지게 된다. 그럼 OBB 값은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OBB 값이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의 평균값, OBB의 평균값인 시그널 값도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추세 하락으로 넘어가게 되는 모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시선에서는 결코 이 거래대금 폭증이 좋아 보이는 신호가 아니에요. 만약에 설령 이게 더 올라간다 한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 견해에서는 절대로 매수 의견이 나갈 수 없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이미 2달 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경고를 해드리고 이게 주가가 이게 또 올라갔죠, 그죠? 이게 팍 터지게 되니까 또 이제 상욕을 시전하신 분이 또 계시던데 잘만 올라가는 거 왜 떨어지냐고 하냐고 하시던데 뭐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설령 이게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추세가 꺾일 수 있는 위험 징후가 나온 이후서부터는 전혀 접근 안 한다. 그게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탐 대실하기 쉽거든요. 이거 조금 올라가는 거 먹으려고 방망이 됐다가 자칫 잘못 물려가지고 하락 추세에 접어들게 되면은, 그쵸, 아까 한미약품 76만 원 같은 자리에 물려서 8년 동안 매수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위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탐 대실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걸 보지 않는다 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OBB 지표가 이를 좀 더 수치적으로 해석해주는 보조 지표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거래량의 기본 분석 방법 설명해 드리면서 OBB 지표의 활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 당부 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보조지표 강의를 해 드릴 때마다 물론 절대 다수 해당되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감사를 표하고 많이 배운다고 하시지만 몇몇 분들의 편협한 생각 때문에 이 주의사항을 또 당부해 드립니다. 보조지표는 도구이자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매번 강조를 하지만. 그러니까 거래량 관련된 분석이 필요한데 어떤 도구를 써볼까? 내가 뭔가 길이를 재보려고 하는데 줄자를 쓸까? 뭐 30cm 뭐 플라스틱 자를 쓸까? 이런 거 했었을 때 야, 줄자가 좋겠다 하면은 그 거래량 분석과 관련돼 있는 보조지표인 OBB를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량 관련 분석이 필요한 목적을 먼저 설정을 하고 설정이 됐으면은 OBB로 한번 재보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보조지표 신호의 발생을 결과로 주가가 이제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를 결정하는 태도. 그러니까 OBB에서 하락 신호 떴다, 이제 떨어지는 거다. OBB에서 상승 신호 떴다, 이건 상승하는 거다. 뭐 일목균형표에서 상승 신호 떴다, 이건 상승하는 거다. 일목균형표에서 하락 신호 떴다, 이건 하락하는 거다. 이런 식의 태도는 반드시 필자에 망할 망자를 써서 필망할 거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지표를 쓸만한 상황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컴파스를 써야겠구나. 한 다음에 컴파스를 쓰면은 제대로 쓰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원을 그리고 싶은데 줄자를 가져와 가지고 원을 어떻게 그리지? 이거 하고 있으면은 망한다고요. 그럼 두 가지가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컴파스를 갖고 되니까는 상승이라고 하고 줄자를 갖고 오니까는 하락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뭐가 맞는 거지? 줄자가 믿을 만한가? 컴파스가 믿을 만한가? 에이씨 모르겠다. 나는 컴파스가 생긴 게 마음에 드니까 컴파스를 가지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본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지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해박하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지 지표도 쓸모가 생기는 거지. 줄자도 쓸모가 생기고 컴파스도 쓸모가 생기는 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컴파스만 갖고 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지표가 어떠한 신호를 발생시키는가의 결과만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 태도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 원리를 무시한 지표 공부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요.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우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끔 보면은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큰 자신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그런 분들의 100이면 99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기본 원리를 무시한 채 결과론적으로만 이해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버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분짜리 강의는 다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10분 안에 마스터할 수 있다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매수고 이렇게 되면 매도이구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내버리지만 그거는 그렇게 공부하면 반드시 망할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꼭 기본적인 원리 이해를 바탕을 하고 내가 목적을 세운 다음에 그 목적에 맞는 보조지표 세팅을 활용하셔야지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화요 강좌를 통해서 해드리는 강의 내용은 이제 얼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백인의 주식 부자를 통해서 가르쳐드리는 기본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사실 지난 화요 강좌 시간에 거의 다 녹여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핵심적인 포인트 몇 개만 빼놓고 거의 전부 다 전수를 해드렸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추후에 멤버십을 하게 돼서 또 제가 백인의 주식 부자 강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화요 강좌에 해당되는 이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이 전부 다 멤버십 공개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올 오픈이 돼 있을 거니까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배워보시길 바도 하겠고, 좀 더 좀 심도 있는 체계적인 강의를 추후 또 하고자 하신다라면은 기회가 될 때 멤버십 공지 한번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또 만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은 영상 댓글이나 커뮤니티 댓글 참여하셔가지고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항상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해드리는 강의 다음 주에 또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 주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